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는 지금 해외 출장에 와 있다. 출장은 여러 번 다녀봤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왔다고 해서 딱히 불편하거나 힘든 건 없었지만 이따금 한 번씩 집에 있는 가족이 보고 싶었다. 그래서 집으로 전화 걸기 위해 핸드폰을 꺼냈는데 배터리가 다 됐는지 전원이 켜지지 않아서 호텔에 있는 전화기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신호음만 계속 들릴 뿐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난 아들의 핸드폰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과장님, 내일 미팅 오후 2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알겠어. 고마워. 여보세요? 그때 전화기 너머로 어린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들, 엄마야. 엄마! 사랑하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당장이라도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다. 우리 아들 잘 지내고 있어? 아빠는 전화 안 받던데 지금 옆에 아빠 없니? 아빠 지금 내 옆에 없고 이모하고 미층방에 있어. 하지만 예상치도 못한 아들의 말에 순간 머리가 띵해졌다. 이모? 너한테 이모가 어딨어? 이모 말이야, 이모. 엄마 출장 갈 때마다 오는 이모 있잖아. 지금 위에 아빠랑 같이 있다니까. 이건 분명히 지금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내가 출장 갔을 때마다 저런 쓰레기 같은 짓을 했었던 걸까? 난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금방이라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고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 지금 당장 위층으로 올라가서 아빠가 있는 방 문을 두드려. 그리고선 엄마가 방금 집 앞에 차를 댔다고 외치는 거야. 알겠지? 알았어. 난 쿵쾅대는 심장을 부여잡고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소리에 집중했다. 방금 엄마가 집 앞에 차를 댔어. 뭐라고? 어머, 어떡해! 아니 왜 벌써 온 거야? 아들의 외침에 잠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더니 이내 조용해졌다. 그리고 곧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어. 그랬더니 아빠는 팬티바람으로 방에서 뛰쳐나와서는 계단 앞에서 넘어져서 굴러떨어졌어. 지금 아빠가 계단 앞에 누워있는데 목이 완전히 꺾여있어. 아들의 말에 난 잠시 눈을 감고 머릿속을 정리한 뒤 다시 차분하게 물었다. 그럼 이모는? 이모는 잠옷만 입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막 흥분해서 뒤쪽 창문으로 뛰쳐나가 수영장으로 뛰어들었어. 근데 이모는 아직 수영장에 물 안 채워져 있는 걸 몰랐나봐? 지금 수영장 바닥에 누워있는데 꼼짝도 안 해. 아들의 말에 순간 난 사고가 정지됐다. 수영장이라고?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물었다. 얘야, 너 핸드폰 번호가 123456778 아니니? 해석! 사실 나는 실수로 아들의 핸드폰 번호 한 자리를 잘못 눌러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잘못 걸은 전화의 주인 역시 엄마가 출장을 가 있는 집의 아들이었으며 그 집의 남편은 아내가 없는 사이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 그리고 전화를 잘못 걸은 사실을 전혀 몰랐던 나는 그 집 아이에게 엄마가 도착했다고 말하라고 했으며 결국 그 집의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돌아온 줄 알고 허둥대다 죽고 말았다. 우리 가족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 자식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지만 얼마 전 남편은 지인에게 크게 사기를 당했고 그로 인해 그동안 모은 돈을 홀라당 빼앗긴 것은 물론 빚까지 지게 되었다. 에휴, 이미 지난 일이니 다 잊고 새로 시작해보자. 일단 나 첫째 병원에 좀 다녀올게. 오늘 결과 나오는 날이잖아. 그뿐만이 아니었다. 뭐라고요? 암입니다. 평소 굉장히 튼튼했던 첫째가 암에 걸린 것이다. 우리 가족은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불운이 두 개나 겹쳐올 수 있는 걸까? 그래도 나는 희망을 잃지 않고 어떻게든 예전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지만 노력을 하면 할수록 삶은 점점 고단해져만 갔다.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던 어느 날 장을 본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이보게 길거리에 앉아있던 어떤 할아버지가 나를 부르는 것이었다. 혹시 물 한 잔만 줄 수 있나? 오래 걸었더니 너무 목이 마른데. 아, 물은 없는데 음료수라도 드릴까요? 방금 사온 거라서 시원해요. 고맙네. 내가 음료수 한 캔을 건네드리자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음료수를 다 마시고는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이제야 살 것 같구먼. 도와줘서 고맙네. 날 도와준 대가로 자네의 미래를 봐줄 수 있는디 어디 한번 볼 텐가? 내 미래를 봐준다고? 이 할아버지 정체가 뭐지?
점쟁이 같은 건가? 난 조금 의심스러웠지만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니 봐달라고 했다. 네, 한번 봐주세요. 내 말에 할아버지는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곧 입을 열었다. 며칠 후에 두 가지의 행복과 한 가지의 불행이 찾아오겠구먼. 두 가지의 행복과 한 가지의 불행이요? 한 가지의 불행이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사실 그것보다 두 가지의 행복이란 게 어떤 건지 궁금해진 나는 잔뜩 기대하며 물었다. 할아버지, 두 가지의 행복이 무슨 일이에요? 그 행복이 언제 찾아오나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미소만 지을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뭐야, 그것까지는 못 보나? 근데 애초에 이 할아버지 말이 사실이긴 한 걸까? 그리고 정확히 며칠 후 할아버지 말대로 나에게 두 가지의 행복이 찾아왔다. 하나는 첫째의 암이 신기하게도 다 나아 퇴원을 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남편이 로또에 당첨된 것이다. 그렇게 두 가지의 행복을 받은 나는 그날 밤 기분 좋게 잠에 들었는데 평소에는 잘 꾸지 않던 꿈을 꾸게 되었다. 어두운 거실에서 남편과 아이들이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이상한 꿈이었다. 난 찝찝하고 기분 나쁜 꿈 때문에 해도 뜨지 않은 새벽부터 눈이 떠졌고 바로 거실로 나가보니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이 남편과 아이들이 처참하게 죽어 있었다. 그 모습에 충격을 받은 나는 전화로 신고할 생각도 못하고 무작정 밖으로 뛰쳐나가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도와주세요! 사람이 죽었어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그때 그 사람이구먼. 지난번 내 미래를 봐준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를 보자 나는 분노가 솟구쳤다.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 이게 당신이 말한 한 가지의 불행이야? 이게 어떻게 한 가지야? 나는 가족을 모두 잃었는데 어떻게 이게 한 가지냐고? 이성을 잃고 소리 지르는 나를 가만히 쳐다보던 할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구먼. 내가 말한 한 가지의 불행은 자네의 목류병일세. 해석. 사실 한 가지의 불행은 가족이 살해당하는 것이 아닌 나에게 목류병이 생긴 것이다. 보통 목류병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다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는 수면장애를 뜻하는데 작게는 가만히 서 있거나 옷을 입는 등의 행동을 하며 크게는 운전을 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까지도 가능하고 깨어난 이후에는 그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다. 즉, 내가 꿈에서 본 가족 살해 장면은 꿈이 아닌 현실이었으며 목류병에 걸린 내가 수면 중에 무의식적으로 가족을 죽인 것이다. 미진쌤! 저 먼저 들어가 볼게요. 네, 내일 봬요. 나는 초등학교 교사다. 평소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뒤 4시나 5시쯤 퇴근하지만 요즘은 일이 많아 저녁 시간을 훌쩍 넘긴 뒤에야 퇴근을 하곤 한다. 그리고 오늘도 늦게까지 일을 하고 저녁 늦게 퇴근을 하는데 어떤 남자랑 부딪히고 말았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남자는 엄청 미안하단 듯이 사과를 한 뒤 다른 쪽으로 뛰어갔다. 나 참, 뭐가 그리 바빠서 저렇게 급하게 뛰어간담? 그리고 다음날 평소처럼 출근을 하려고 아파트 입구를 나서는데 뭐예요? 누군가와 부딪혀서 쳐다보니 어제 퇴근할 때 부딪혔던 남자가 서 있었다. 아, 죄송합니다. 나 못지않게 남자도 놀랬는지 토끼 눈으로 쳐다봤고 우리는 서로 되게 신기하다며 이야기를 주고받다 헤어졌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그 뒤로도 카페나 편의점, 식당 등 장소 불문하고 정말 우연치 않게 부딪히거나 만나게 되는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자주 마주쳐서인지 나중에는 서로 인사까지 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일이 늦게 끝나서 거의 자정이 다 돼서야 퇴근을 했는데 30분이 지나도록 택시가 잡히질 않았다. 그래서 그냥 걸어갈까 고민을 하는 와중에 갑자기 내 앞에 차 한 대가 오더니 창문을 내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차에는 그 남자가 있었다. 타세요. 네? 집 가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오늘 일이 늦게 끝나서 지금 집에 가고 있거든요. 저번에 부딪혔을 때 보니까 저희 아파트 옆에 사시는 것 같던데. 아, 괜찮아요. 전 그냥 택시 타고 갈게요. 사실 얼굴은 익힌 사이지만 그렇다고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이 사람에 대해 아는 게 없으니 괜히 불길한 마음에 거절했지만 정말 괜찮으세요? 이 시간에 여기서 택시 잘 안 잡힐 텐데. 남자의 말에 나는 다시 고민이 됐다. 그냥 탈까? 남자 말대로 택시가 잡힐 것 같지도 않고. 나는 주변을 한번 훑고는 남자의 차에 탔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신고를 하기 위해 핸드폰에 112 번호를 입력해놨다. 그렇게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기, 근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김연수요. 아, 연수씨.
이름이 잘 어울리시네요. 혹시 연수 씨 핸드폰 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내 연락처를 묻는 남자의 질문이 떨떠름했던 나는 약간 경계하며 답했다. 그건 왜요? 아, 제가 너무 무례했나요? 저희가 여러 번 마주친 게 신기하기도 하고 우연히 자주 뵙다 보니 어떤 분인지 궁금해져서요. 내 말에 남자는 당황한 듯 보였지만 괜히 얽히고 싶지 않아 대충 아무 번호나 말했다. 010-1212-3434요. 와, 번호 엄청 외우기 쉽네요. 아, 그 이후로 남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고 덕분에 어색하지 않게 얘기하며 집 앞에 도착했다. 다 왔네요, 연수 씨. 태워줘서 고마워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핸드폰에 112 번호를 써가며 공개했던 것과 다르게 남자는 집 앞에 날 내려주고 떠났다. 내가 괜한 사람 의심했네. 약간 멋쩍어진 나는 바로 아파트에 들어갔고 야근 때문에 녹초가 된 몸으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문자 한 통이 왔다. 그리고 그 문자를 읽은 나는 뒤를 돌아볼 수 없었다. 미진 씨, 오늘 즐거웠어요. 해석! 사실 맨 처음에 내 이름이 나왔는데 내 이름은 미진이다. 하지만 남자에게 내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기 꺼림칙해서 가짜 이름과 가짜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었지만 나는 지금 그 남자에게 내 이름이 들어간 문자를 받았다. 즉, 남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내 스토커였으며 내 본명과 핸드폰 번호를 이미 알고 있었고 우연처럼 보였던 잦은 만남도 전부 남자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남자는 정말 떠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딘가에서 날 쳐다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어렸을 때 일이다. 그 당시 우리 가족은 개를 키웠었는데 평소엔 굉장히 얌전했지만 구급차나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마치 그 소리에 대답하듯이 짖어대는 버릇 때문에 언제나 우리 가족은 이웃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곤 했다. 죄송합니다. 저희 개가 짖어서 시끄러우실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아유, 그래도 그것 빼고는 얌전하니까 괜찮아요. 자주 짖는 것도 아닌데요, 뭐. 그리고 사과를 하면 대부분의 주민들은 괜찮다며 이해를 해주셨다. 하지만 평소 동네에서 소문이 안 좋았던 남자 한 명은 개가 짖는 날마다 우리 집에 찾아와서는 개가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시켜! 라며 소리를 질렀고 언젠가부터는 짖지 않는 날에도 계속 우리 집 앞으로 와서 행패를 부리곤 했다. 그 남자는 우리가 사과를 할 때까지 돌아가지 않았다. 제발 그 개 좀 조용히 시키라고! 죄송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개가 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그 남자에게 사과를 해야만 했다. 에이,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리고 그런 남자의 모습을 본 주민들은 웅성대기 시작했다. 괜찮아요? 아휴, 무서워서 살 수가 있나? 도대체 왜 저러는 거죠? 저 사람이랑 얽혀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는 301호 주인이 주차해둔 차에 소변을 넣어서 301호랑 말다툼을 했었는데 그 뒤로 한동안 시카를 들고 아파트 주변을 서성거렸다니까요. 어머, 그럼 분노 조절 못하는 사람인가 봐요. 요즘 뉴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사람 죽이고 그러던데. 그니까 106호도 그냥 사과하고 빨리 보내버려요. 그렇게 하루 이틀 매일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는 남자에게 사과를 하며 다시 돌려보내기를 반복하던 어느 날 이번에도 그 남자가 찾아왔는데 왠지 평소랑 달라 보였다. 개를 좀 조용히 시키라고! 제발! 그 남자는 우리 가족을 향해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러댔으며 그의 주머니 안에는 식칼이 들어있었다. 결국 생명의 위협을 느낀 우리 가족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몇 분 뒤 경찰차에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차 소리가 들리자 동네 주민들도 걱정됐는지 우리 집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난 어린아이였음에도 그 남자를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죽이고 싶었다. 그리고 곧 경찰이 그 남자를 연행해 가는데 그 남자는 여전히 침과 눈물을 흘려대며 소리를 질렀다. 지금 이 사이렌 소리 때문에 또 그 개자식이 짖어대잖아! 너무 시끄러워! 이게 다 니놈들 때문이야! 그러자 경찰이 그 남자를 향해 딱 잘라 말했다. 아저씨, 저 집에서 키우던 개는 반년 전에 당신 손으로 죽여버렸잖아요. 그 개가 짖는 소리 같은 게 들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해석! 사실 우리 가족이 키우던 개는 반년 전에 그 남자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집에 몰래 침입하여 죽였다. 그래서 그 이후로 동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도 개가 짖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나 강아지의 혼이 원한으로 인해 그 남자 주변에서 계속 짖어댔으며 그 환청을 매일 들어야 했던 남자는 점점 정신이 쇠약해져 갔고 자신이 개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우리 집으로 찾아와 어떻게든 그 소리를 멈추게 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 사정을 모르는 우리 가족과 동네 주민들은
평소 남자의 평판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의 행동에 의문을 갖지 않고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연행될 때까지도 환청에 시달렸으며 아마 그 환청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